먼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70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정부는 더블링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다면서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황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700명이 나온 것은 거의 90일, 석 달 만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거기에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도 제 생각으로는 거의 1.1에서 이제는 1.2 사이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확산도 용이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변이 바이러스도 좀 관찰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범위하게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변이 바이러스도 다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6대4 정도였는데 오늘은 수도권에서 다소 비율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언제나 수도권은 인구 밀접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위험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고 이동이 많아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00명이 초과하게 되면은 곧장 바로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 기자님이 보시기엔 지금 지표들 중에 가장 우려스러운 거 어떤 겁니까? 일단 두 가지가 우려스러운데요. 하나는 그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거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전반적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이 보여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진짜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4차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유행을 끊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한데 어제도 서로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제동장치가 지금 마땅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어쩌면은 코로나19 유행 국면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제동장치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계획 중에 전국의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숨은 감염자를 빨리빨리 찾아내야 지금의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날 때 그때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을 때 임시 선별 진료소를 많이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1000명 이상이 나오는 그 어려운 국면을 우리가 잘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풀리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다소 좋아지고 그런 다음에 백신 접종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이런 것들 때문에 임시 선별 진료소는 상당히 많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검사 건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의 고민도 검사 건수를 늘리면 확실히 숨은 감염자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을 늘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옛날에 임시 선별 진료소와 같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부분의 보건소들이 지금 검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향후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임시 선별 진료소의 기능을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과연 인력이 충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준은 되는지 이거에 대한 걱정은 다소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검사가 더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잡는데 검사 수를 확대한다는 것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정된 자원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네, 이제 검사 수를 확대하는 건 기본적으로 숨은 감염자를 찾아보겠다라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검사 장소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 여행이 시작될 때쯤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 임시 검사소를 폐쇄한 것이 어느 정도 유행 상황이 잦아드니까 검사를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없어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검사소를 폐쇄했던 정황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라는 걸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이 좀 자각을 하시고 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 혹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이웃들 중에서 몸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좀 지체 없이 보건소라던가 아니면 곳곳에 아직 설치되어 있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 가서 이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좀 권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증상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학교와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짧게 짚어보죠.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제 나타나면서 학교도 감염을 피해갈 수 없는 장소가 됐습니다. 어제는 전북초등학교 3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교 계약을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방침이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년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돌봄 공백 그리고 교육 격차 확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심각한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집단 감염의 숫자는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유행 기간 동안은 학교 문을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두겠다라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저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작년 11월부터 겨울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 보이면서 실제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 집단 감염이 나타나서 문을 닫은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학교가 다른 곳에 비해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15세 이하의 아동들을 놓고서는 전파가 좀 쉽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나 방역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갈아가지고 방역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유행 초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면 그 압박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집단 감염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교육당국이 학교 문을 계속 열어두겠다라는 방침을 지지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바이러스 확산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려던 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의 백신 접종이 보류가 됐습니다. 교수님, 일단 이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눌 거긴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아스트라제네카의 혈전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불똥이 튀어서 백신 접종을 원래 오늘부터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전격 이제 연기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룰 건데 이것은 뭔가 결정이 물론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위험성 대비 이익 또 지금 혈전의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차근차근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백신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짚어볼 텐데요. 유럽의약품청 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의 인과성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팩트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부작용 사이에 이제 노이즈, 방금 표현하신 대로 노이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유럽 각국 정부에서 우려를 하니까 유럽의약품청,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식약처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약품청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또 영국의 데이터까지를 확보를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량 접종했을 때 과연 혈전 부작용과의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전문가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잠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주 드문 희귀한 혈전 관련 질환과 연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빈도여서 아주 드문 희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뇌정맥동 혈전증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100만 명당 1명이나 2명꼴로 나타나는 희귀한 질환인데요. 이 희귀한 질환을 백신 접종한 100만 명당 한 5건 정도로 나타났다라고 어제 유럽 의약품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당 5건 정도의 희귀한 부작용 사례가 백신과의 연관관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죠. 예,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지금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내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교수님,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이게 오히려 혈전을 예방해 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을 해서 생각해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주 드문 희귀한 혈전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 오해가 있거나 전문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건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과 관계없이 평소에도 혈전이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소에 혈전이 생긴다는 거죠. 평소에 혈전이 생기는 게 100만 명 중에 100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0만 명 중에 100명이 평소에 혈전이 생겨요. 그러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평소에 100만 명 중에 100명이 생기는 게 100만 명 중에 50명이나 40명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비교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유럽 식약처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 얘기인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예를 들면 화이자 백신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100만 명 중에 5명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혈전이 생기는데, 화이자나 다른 백신은 1명이나 2명 정도 생긴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큰 차이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다른 거에 비해서 다소 많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식약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원래 많이 혈전을 생기게 하는 것과 아스트라제네카만 비교하면은 혈전을 만드는 걸 억제하는 기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혈전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백신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소 혈전을 좀 더 만드는 것 같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런 거를 섞어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문적으로는 둘 사이에 매우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몸속에 염증이 생기면은 혈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딱지가 생겨가지고 그 피딱지가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질환 중에서 아주 희귀한 질환이 뇌에서 심장으로 오는 정맥을 피딱지가 막아가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지금 문제가 되는 뇌정맥동 혈전증이라고 하는 이 병입니다. 그런데 이 뇌정맥동 혈전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사람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접종해 봤더니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는 100만 명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는 100만 명당 5명 정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기는 이런 희귀한 질환보다 백신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빈도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과의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게 이제 유럽 의약품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시청자들이 도대체 그런 희귀한 부작용이 왜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유럽 의약품청은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아주 강하게 자극을 하잖아요. 그렇게 면역 체계를 자극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혹은 어떤 특정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드물게
이 뇌에서 심장으로는 정맥에 혈전이 생기는 증상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케이스가 100만 명당 한 5명 정도라는 겁니다. 예. 그럼 100만 명당 5명 그러면 어느 정도 위험이냐? 자,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흔히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나필락시스 이야기를 합니다. 알레르기. 예, 알레르기, 중증의 알레르기 쇼크 반응, 아나필락시스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 후에 30분 정도 접종센터에서 기다려서 몸의 상태를 본 다음에 혹시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일어나면 에피네프린 같은 응급 처방을 받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고 주의사항에도 쓰여 있죠.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나는 빈도가 100만 명 중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량 접종을 했을 때 100만 명당 한 5건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필락시스 빈도 정도로 이 희귀한 이 혈전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추가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귀한 혈전 질환이 일어나면 급사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유럽 의약품청이 어떻게 밝혔냐면 보통 백신 접종 후에 1주에서 2주 사이 안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심한 두통이나 혹은 경련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심한 두통이나 경련 같은 반응이 나타나고 그게 호전되지 않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응급처치를 하냐면 몸 안에 피딱지가 생겼으니까 혈전이 생겼으니까 그 혈전을 녹이면은 증상이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 혈전을 항응고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받으면은 바로 녹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일어난 혈전 부작용 사례가 일어난 케이스가 한 건이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항응고제 처방을 해서 지금 완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혈전 관련해서 희귀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다라고 언론에서 자꾸 보도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한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바로 급사하는 부작용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절하게 처방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항응고제, 혈전을 녹임으로써 완치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사실 좀 확실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5명 정도, 그리고 화이자는 한두 명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봐라, 아스트라제네카 뭔가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수치가 물론 약간이긴 합니다만 차이가 나는 건 만들어진 기전이 달라서인 건가요?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그걸 모릅니다.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식약청에서도 왜 그러는지 아직 원인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예컨대 호두 알레르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한 분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요. 명백히 그 사람에게는 호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호두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호두 알레르기가 있어요. 자, 아스트라제네카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혈전이 생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첫째, 혈전이 누구에게 생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은 혈전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누구에게 혈전을 생기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유럽 식약처에서는 단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백신을 맞게 되면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어난 면역 반응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적인 문제 때문에 혈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누구는 호두를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호두 알레르기가 있는 것처럼 누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맞고 나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또, 혈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 빈도가 너무도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명을 접종했을 때 1명에서 5명 정도로 너무도 낮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이 위험이 엄청나게 과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을
보고한 건이 몇 건 정도 되느냐 하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10건 정도 되고요. 물론 이 중에서 실제로 아나필락시스가 몇 건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나필락시스처럼 보인다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보고를 한 게 110건 정도 되고, 접종에 있어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화이자는 13건, 이것을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변환을 시키면 약 130여 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우리가 약 100만 명을 접종을 했는데 한 240명 정도가 아나필락시스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혈전 환자가 몇 명 생겼느냐 하면 명백하게는 1명 또는 좀 더 확대하더라도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혈전이라고 해봤자 아나필락시스와 비교하면은 거의 10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험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이 혈전 반응을 일으킬까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혈전이 생겼다고 해서 사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대처가 가능해서 후유증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혈전 문제가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식약청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나필락시스에 준해서 우리가 대처하거나 향후에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유럽에서 사망자가 생겼을 수 있지만 이제 알게 되면은 사망자가 생길 가능성이 없으면서 아나필락시스처럼 관리가 가능한데, 유럽에서 생긴 문제를 우리나라한테서 갖고 와가지고 집단 면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이런 이상한 결정을 한 당국을 저는 상당한 의조로 비난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엄청난 흠집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의 향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했어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하고 상당히 경박스러웠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있습니다.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아나필락시스나 혈전 모두 다 대처가 가능하고, 혹시나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가 가능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체질, 어떤 병력의 사람들이 혈전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다. 그리고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흠집이 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EMA의 결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국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텐데,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영향을 받고 있고, 강 기자님이 늘 주장하신 거는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하반기에는 노바백스로 우리가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좀 이렇게 하나씩 좀 우리가 차근차근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스트라제네카 옵션을 제외하면은 우리는 상반기에 맞을 백신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일단 그런 한계를 염두에 두고서, 자,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그것을 접종했을 때 이점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저도 설명을 드렸고 설대우 교수님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일부 희귀한 혈전 관련 질환과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급사하는 그런 식의 부작용이 아니라 1주에서 2주 정도 백신 접종 후에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면 항응고제라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통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될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하잖아요. 모더나 백신 접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아주 보기 드문 희귀한 혈전 질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접종하신 분들이 1주에서 2주 정도 심한 두통이라든가 경련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시에는 바로 응급실이나 혹은 의료기관으로 가서 항응고제 같은 적절한 처방을 받으십시오라고 안내를 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희생자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부작용 사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이제 뭔가 안전하게 접종을 해서 그 접종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지금 이 희귀한 혈전 질환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백신이 면역 체계를 강하게 자극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 플랫폼의 문제라면은 얀센 백신도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예, 앞으로 왜냐 얀센 백신은 지금 한 번도 대량 접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100만 명, 200만 명, 1000만 명 대량 접종이 시작이 되면 아마 얀센 백신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사실은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도 들여다보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드러난 혈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시 데이터들을 뒤적여가지고 이제 혈전 케이스를 찾은 거거든요. 근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도 혈전에 방점을 찍고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비슷한 부작용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갑작스럽게 면역계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백신을 개발한 한 부작용으로서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전까지를 고려해가지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공동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네. 위기 국면을 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또는 이제 얀센 또 노바백스 백신을 접종하겠습니다만은 이 백신들이 정식으로 임상 시험을 다 끝내고 안전성이나 효과가 완전히 확립되고 판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맞고 있는 백신들조차도 너무도 시급해서 긴급 승인이 난 제품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식 승인이 난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데이터가 모여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에 이 회사들이 정식 승인을 받으려고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한 백신들을 맞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왜 이 백신들을 맞고 있느냐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은 이런 백신을 맞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훨씬 더 커서 위험성이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로 가져와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가 그동안 모르던 혈전이라고 하는 약간의 위험성을 만나기는 했지만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지금의 상황이 백신 개발 단계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마느냐라고 하는 결단의 문제일 뿐이지 이것이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인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만큼 결정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접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에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는 얘기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